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복제의 기술 제3장 눈이 번쩍 뜨이는 복제의 기술 6감 6고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은 나라의 많은 현자를 불러 모아 백성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금과 옥조를 찾아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수백 명의 현자는 머리를 맞대고 백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을 모아 12권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그 책을 바치자 왕이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언제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 있단 말인고 줄여보시오. 당대 현자들은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12권의 책을 줄이고 또 줄여 단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금과 옥조만 뽑아냈다며 자신있게 책을 내밀자 왕은 여전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용은 좋으나 백성에게는 그것도 길게 꾸려 좀 더 줄여보시오. 그로부터 1년 후 현자들은 책 한 권을 완전히 압축해서 왕에게 단 한 줄의 문장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제야 왕은 미소를 지으며 흡족해 했습니다. 소제목 1. 간단, 또 간단해야 한다. 복제의 기술만 터득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앉아서 포크로 꿀떡 찍어 먹기입니다. 복제만 완전히 학습해도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그룹을 2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복제의 기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오, 저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네 라며 좋아할 만한 팁입니다. 오랫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온 사람의 관점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팔로업 할 때 흔히 듣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말에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복제의 기술을 만들면서 3가지 원칙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했다가 팔로업 할 때 쓰면 욕이 날 겁니다. 첫째, 간단해야 합니다. 둘째, 간단해야 합니다. 셋째, 간단해야 합니다. 복제를 하려면 무조건 간단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간단해야 합니다. 그 간단한 복제 방법으로 리더와 신규 네트워크 간의 감정 및 상식의 괴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러면 육감이란 무엇일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영감입니다. 이제 6고가 궁금할 겁니다. 우선 보고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책을 봐야 합니다. 하루에 45분씩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45분씩 책을 봐야 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입니다. 뭘 들어야 할까요? 강의 CD나 테이프를 듣는 겁니다. 하루에 60분 말이죠. 듣고가 중요한 이유도 곧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
논문 수십 편을 읽느라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답니다. 세 번째는 맡고입니다. 어디 가서 뭘 맡으라는 얘기일까요? 세미나나 랠리에 가서 열정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 냄새를 의미합니다. 랠리에 가지 않으면 열정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먹고입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네, 제품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다섯 번째는 만나고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소비자를 하루에 3명씩 만나야 합니다. 하루에 3명씩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곧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달하고입니다. 뭘 전달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사업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소제목 2. 보고 1일 45분 책 읽기.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 책을 하루에 왜 45분씩 읽어야 하는 걸까요?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시간이 나면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알고 있다시피 소파에 눌러붙어 TV를 봅니다. 무려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TV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혹시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국 서섹스 대학의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에 따르면 음악을 감상할 때는 61%, 독서를 하면 68%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순간부터 6분이 지나면 심장의 맥박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루이스 박사의 주장이 실린 논문에는 책을 읽을 경우 뇌의 앞부분, 즉 창조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바뀐다는 내용도 담겨 있더군요. 참고로 미래 기억도 전두엽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CEO들은 한 달에 1000쪽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이는 곧 서너 권의 책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책을 읽으십시오. 세계 역사에는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때 1000권의 책을 수레에 싣고 가서 틈나는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었던 링컨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베꼈답니다. 김덕신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그 정도로 많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독서한 후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싱크위크라는 시간을 냅니다. 소위 생각의 주간입니다. 그는 별장에 들어가면서 모든 통신수단을 내려놓고 책만 가져갑니다. 당연히 전화통화는 되지 않습니다. 위런 버핏은 1년에 50주를 생각하고 일은 2주일만 한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는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3년간 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구글에는 20% 타임제가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생각을 못하니까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소제목이 저절로 기억이 나는 독서법.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보통 하루에 반 권에서 한 권 정도를 읽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이런 방식으로 읽지 못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모든 책을 정독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일일이 정독을 하면 책을 읽는데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책은 이렇게 읽으십시오. 우선 제목과 목차를 쭉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속독을 합니다. 줄거리를 술술 훑어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 정독하지 마십시오. 정독은 그 이후에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아니면 워드로 쳐서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주변에 알립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스스로를 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사우나를 하는데 열탕에 들어갈 때 책을 들고 가면서 300쪽짜리 책의 중간을 딱 접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챙긴 다음 접은 데까지 읽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스스로 덫을 놓는 거죠. 열탕에서는 20분 이상 견디기 힘드니까 대충 훑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중간에 냉탕에 갔다 왔다. 다시 열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2번 하면 40분에서 50분이 지나는데 이때 150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2번의 열탕 사우나를 통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다음에 그 책을 살펴볼 때는 40분 만에 300쪽짜리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또 읽으면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하나의 책을 서너 번 읽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다 기억납니다. 300쪽짜리에서 4개 요긴한 부분만 줄여서 2쪽 정도 됩니다. 사실 그걸 찾아내려고 책을 읽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에 2쪽을 찾아냈는데 1년 있다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책은 절대로 의무감에서 정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쭉 훑어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그걸 메모했다가 사업을 할 때 전달하는 겁니다. 뇌는 망각을 잘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나서 약 1시간 후면 5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60%를 망각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를 망각합니다. 기억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계속 읽는 것이지요. 1시간 이내, 하루 이내, 일주일 이내,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해서 5번만 반복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제목상 책에서 캐낸 신선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제 구체적인 목표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각, 즉 보고의 목표를 내줄 생각입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루 독서시간 45분입니다. 소비자를 만나든 팔로업 대상자를 만나든 항상 15분 전에 먼저 도착하십시오. 일찍 나가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약속 장소에 15분 전에 도착하되 책을 들고 가십시오. 그 15분 동안 책을 읽는 겁니다.
자, 일단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저 귓등으로만 들을 뿐입니다. 늘 하던 것처럼 이번에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마도 앞에 앉은 사람은 인상이 구겨질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얘기, 다른 정보를 다루면서 일찍 나간 덕분에 덤으로 신뢰까지 얻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월간 독서 목표를 2권으로 세우십시오. 하루에 45분만 시간을 내 천천히 읽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연간 24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루에 3명 이상 소비자를 만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독서 시간은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해서 3번입니다. 3번이면 하루에 45분간 책을 읽을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이 누굴 만나 얘기하더라도 저분은 똑똑해, 아는 게 많아 라는 말을 듣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정보를 줘야 신뢰를 얻고 관계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늘 새로운 정보를 줘야 합니다. 소제목 3. 청각, 듣고 1일 60분 강의 듣기. 들어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듣고에 관한 것입니다. 듣고의 목표는 하루에 60분 강의 CD를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아 때부터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정이 되면 태아는 며칠 이내에 귀가 발달한답니다. 특히 달팽이관은 수정 후 4개월 반 만에 완전한 크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듣기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듣는 얘기가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425번이나 나오지요. 멕시코의 아스텍 신화에 보면 이 세상이 생겨날지어이다 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듣는 얘기입니다. 티베트인에게는 태초의 근원적인 소리 옴이 있지요. 옴마니 밤메홈 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민족과 인류 시운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부도지에 보면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우주가 소리에 매달려 있다고 하지요. 이 모든 것은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귀로 듣는 소리만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귀가 멀쩡한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지요.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들은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청은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리더에게 상대를 설득하라고 6분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대개는 혼자서 6분간 얘기를 하다가 끝냅니다. 시간을 3분 주든 2분을 주든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시간은 아예 없지요. 우리는 흔히 내가 말을 잘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건 7%에 불과합니다. 정서적인 것이 38%, 신체적인 것이 55%를 차지합니다. 결국
말로 떠들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3분간 듣고 2분간 추임새를 넣고 단 1분만 말한다. 들을 때는 3, 2, 1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분간 듣고 2분간 추임새를 넣고 단 1분만 말한다. 가령 6분을 주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 3분은 듣기만 합니다. 이때 상대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고 상대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2분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에는 적절히 추임새를 넣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아, 네 하면서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얘기는 나머지 1분 동안만 하면 됩니다. 상대가 자기 할 말을 모두 쏟아낸 다음 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팔로우업을 할 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 놓으면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물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로 가득 찬 이 통에다 이 통에 다 술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뒤집어서 물을 쏟아내고 술을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통처럼 간단하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열심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비우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잘 들어주면 애쓰지 않아도 상대가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얘기를 들을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추임새를 적절히 넣고 몸을 약간 상대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팔로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만나더라도 그 이전에 나눈 얘기를 되살려 대화를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뒷담화입니다.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는 절대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를 하면 3명이 피해를 봅니다. 뒷담화를 한 사람,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 그리고 뒷담화를 할 때 죄 없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뒷담화를 하면 이런 말까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건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있잖아. 물론 그 뒷담화가 칭찬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 뒷담화는 오히려 효과가 200% 이상입니다. 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재 씨가 만든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가 30초 동안 자신의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덕분에 3분 동안 시간을 얻어 자신이 전달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후 30분의 시간을 더 내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30초 안에 상대의 관심을 유발하려면 아마도 메시지나 주장이 꽤 단순해야 할 겁니다. 상대가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말이죠. 남자들이 퇴근한 뒤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술집으로 달려가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집 마담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담은 경청으로 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하는 얘기를 모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직장과 집에서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일 얘기가 아니면 거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동료와 상사는 나를 뭉개려 하고 부하는 나를 밟고 넘어가려 합니다. 온통 적들 뿐입니다. 집에 가면 어떨까요? 아내는 귓등으로라도 들어주는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콧방귀를 날립니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술집 마담은 다릅니다. 무조건 들어주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처지, 희망, 고통까지도 술술 털어놓습니다. 마담은 들으면서 열심히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 네, 저런. 가끔은 애교 섞인 코맹맹이 소리도 날립니다. 그리고 잠깐 주방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그 손님이 말한 것을 기록해 둡니다. 다음에 그 손님이 또 오면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죠. 속도 모르는 남자들은 자기 얘기를 기억해주는 마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은 마담밖에 없구나. 그러니 또 갈 수밖에요. 술집 마담은 그저 들어주기만 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듣기의 목표는 하루에 60분을 듣는 것입니다. 월간 듣기 목표는 CD 12개 정도 듣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많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출퇴근 시간에 왕복하면서 CD를 들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반복해서 들으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재 목사, 후각, 맞고, 랠리에서 열정 냄새 맡기, 열정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라. 이제 냄새를 맡는 맞고의 목표입니다. 무슨 냄새를 맡느냐고요? 세미나나 랠리에 가서 열정 냄새를 맡는 겁니다. 혹시 귤화위지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귤화위지는 강남의 귤을 기후와 풍토가 다른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입니다. 어느 해 초나라의 영왕이 안녕을 초청했습니다. 초나라 영왕은 인사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안녕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는 말입니다. 당시 초왕은 제 나라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처럼 심한 농담을 함부로 해댄 것입니다. 안녕은 서슴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러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지요.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나라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안녕의 능수능랑한 말솜씨에 기세가 꺾인 영양은 은근히 부하가 끌어올랐습니다. 때마침 그 앞으로 포리가 제 나라 사람인 죄인을 끌고 가자 영왕은 큰 소리로 죄인의 제명을 밝힌 다음 말했습니다. 제 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잘 하는군. 안녕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귤이 회남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잎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과실의 맛은 다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 중 제 나라에서 나고 성장한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에게 도둑질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초왕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인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오. 과인이 오히려 부끄럽구려. 제 나라 출신의 죄인을 안녕에게 보여줌으로써 안녕의 명성을 누리려던 초왕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귤이 탱자가 되듯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진 사람들 곁에 가면 우리의 열정은 대폭 늘어납니다. 반대로 열정이 없는 사람들 곁에 가면 우리의 열정도 줄어듭니다. 열정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내가 먼저 점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열정에 점화되어야 합니다. 마음 가득 꿈을 품고 열정을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다 놀 때 일하게 됩니다. 남들 놀러 다닐 때 자기 꿈을 향해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남보다 앞서가고 또 다시 자신이 원하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게 하니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열정은 자기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와 함께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올라갔답니다. 거긴 해발 5,800m가 넘는 곳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그곳까지 데려갔습니까? 사실 그 아이가 예전에 몸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강한 의지를 심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찌릿하더군요. 저도 늘 열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살아가지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러분은 복받은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 네트워커들처럼 열정을 뿜어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표정이 밝고 배려할 줄 알며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선택과 집중으로 몰입한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어떤 신도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운동의 법칙 중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에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노트북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누군가가 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멈춰 있지요. 반면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가령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하루에 1도씩 돌아갑니다. 그렇게 1년에 360도를 돌아 계절도 바뀌고 밤낮도 바뀝니다. 또 지구가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할 때 시간당 15도씩 돌아갑니다. 덕분에 민물과 설물이 생기지요. 그런데 만약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이러한 활동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물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멈춰 있는 사람은 계속 멈춰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온갖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았어. 너무 늦었어. 시간이 없어서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처럼 핑계를 대자고 작정하면 아마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더 큰 성공을 이뤄 나갑니다. 그 가속도의 방향의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물체를 뒤에서 때리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힘의 크기와 가속도의 속도는 같지만 힘의 크기와 질량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똑같은 힘으로 큰 공을 칠 때와 작은 공을 칠 때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다르잖아요. 공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몰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펑퍼짐하게 늘어져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자극이 생겨도 무감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현명한 선택을 해서 몰입하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걸 단박에 낚아챕니다.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에게 복제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치고 나갑니다. 와우, 이건 내 무기야. 이처럼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은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랠리에 100% 참석한다. 누군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약 4%가 똑같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15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약 40%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떠 있지 않아도 말입니다. 사람은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미나나 랠리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랠리에 참석하면 저절로 열정이 솟지 않습니까? 저는 강연을 위해 랠리에 참석하면 30분 전부터 강연장에 나와 사람들이 입장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열정이 저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받아야 제가 열정적인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랠리에는 열정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랠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온몸으로 받기 위해서 말이죠. 군중의 힘은 정신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우리는 뭉쳐있을 때 그 힘을 따를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그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장작불과 똑같습니다. 장작 하나를 따로 놓으면 불은 금세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장작더미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불이 순식간에 활활 타오릅니다. 군중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뭉쳐서 열정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최대로 높여야 합니다. 꿀벌이 말벌을 물리치는 얘기를 아십니까?
사람이 말벌에 쏘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벌에게는 꿀벌보다 5,500배 이상의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녀석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독성을 잔뜩 품은 말벌에게 꿀벌이 상대가 될까요? 말벌은 꿀벌의 가슴을 단숨에 잘라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꿀을 모두 빨아먹습니다. 하지만 꿀벌이라고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대1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꿀벌은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30마리의 말벌과 3만 마리의 꿀벌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벌 하나를 둘러싼 다음 자기들보다 5,50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말벌을 죽입니다. 꿀벌이 날개짓을 하며 열이 발생하는데 말벌이 죽는 치사 온도가 46도입니다. 흥미롭게도 꿀벌이 죽는 치사 온도는 48도입니다. 그 2도 차이에 목숨을 내걸고 꿀벌들이 날개를 움직여서 자신들이 죽기 직전인 47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중이 뭉치면 그 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랠리에 참석해 열정을 주고받으면 그 힘이 뭉치고 또 뭉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더하면 2명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꿈에 몰입하면 됩니다.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몰입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꿈에 몰입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가 먼저 스스로 꿈에 몰입해야 합니다. 내가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고의 목표의 랠리는 100% 참석해 열정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열정을 널리 퍼뜨리면서 꿈에 몰입하십시오. 소제목 5. 미각, 먹고, 제품 먹고 사용하기. 먹고에 대한 목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내가 취급하는 제품을 먹어보고 사용해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제품을 잘 알아야 남에게 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남에게 권하면 자신감도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소제목 6. 촉각, 만나고 1일 3명의 소비자 만나기.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이제 만나고의 목표를 살펴봅시다. 이 목표는 하루에 3명의 소비자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남느냐에 따라 그것은 사업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내 내면을 보여주는 인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첫인상입니다. 아니, 아예 첫인상에 승부를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리 아이아코가 전 크라이슬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과 그들에게 비치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 사실 처음에 호감을 가지면 사람들은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사람은 뭘 해도 고깝게 봅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확정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뇌의 기억활동에도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기억은 쉽게 떠올리고 불편한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내 인상학 박사 1호 주선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고나는 얼굴은 20에서 30%에 불과하고 7, 80%는 후천적 환경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인상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열정 조절하기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열정이 넘칠 겁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알면 남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해본 것은 남도 해봤을 거라고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은 상대방에도 열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누군가를 만나며 끝까지 쏟아부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열정이 순식간에 점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퍼뜨리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시간은 딱 45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분 30초가 지나면 약간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흥미를 잃은 시간은 2분 10초입니다. 절대로 3분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은 가급적 45초 안에 끝내십시오. 그런 다음 기다렸다가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얘기해야 합니다. 많이 듣고 짧게 말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를 하루에 3명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60명을 만나게 됩니다. 설령 60명을 만날지라도 초기 사용자는 그중 30%, 즉 한 달에 18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마니아가 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달에 2명이 생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요?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4명의 마니아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천천히 가십시오. 초반에 왕창 승부를 보겠다는 조급성은 조금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소제목 2. 성격 유형을 알아야 잘 대응한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TV를 보는 시간은 7년, 걱정하는 시간이 6.7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3.5년이랍니다. 그런데 운전 시간은 고작 89일에 불과하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웃음이 복을 줄 뿐 아니라 돈도 벌어줍니다. 그러니 가급적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이 밝고 명랑하게 웃으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유머를 구사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경우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물론 유머를 구사해 사람들이 호감을 사려면 학습을 해야 합니다. 빤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엉뚱하고 기발하며 상식을 뒤집는 얘기를 들어야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4가지 유형을 살펴봅시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아야 유머도 잘 먹히고 함께 일할 때 대응 방법을 찾는 데도 효과적이니까요. 성격이 급한데 업무 중심적이다. 호랑이형. 성격이 급한데 사람 중심적이다. 돌고래형. 성격이 여유가 있는데 업무 중심적이다. 사슴형. 성격이 여유가 있는데 사람 중심적이다. 코알라형. 자, 그러면 4가지 행동 유형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호랑이형의 특징은
앞장서기, 통제하기, 경쟁 속에 승리하기, 인정받기. 또 호랑이형이 추구하는 것은 목표 성취, 지휘권. 다음은 돌고래형입니다. 돌고래형의 특징은 낙관적이고 속도가 빠르고 감정적이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은 인기와 명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슴형. 사슴형의 특징은 조심성, 정확성, 공정성, 정밀함. 이런 사슴형이 추구하는 것은 정확성과 정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알라형의 특징은 조용함, 속도가 느림, 소극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코알라형이 또 추구하는 것은 성실함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자, 호랑이형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경쟁을 즐기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편이지요. 돌고래형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낙관적이고 이들에겐 당신 참 멋져요 라고 말하며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사슴형은 모든 일에 정확합니다. 이들에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딱 둘이지요. 사슴형에게 당신 참 멋져요 라고 말하면 이들은 제가 왜 저럴까 하고 의심합니다. 코알라형은 조용하고 느릿느릿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지 않는 조합은 윗사람이 호랑이형인데 아랫사람이 코알라형인 경우입니다. 호랑이가 코알라를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랑이형이나 돌고래형이라면 사슴형이나 코알라형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 호랑이형이나 돌고래형은 응답하는데 2초가 걸리지만 사슴형과 코알라형은 보통 7초쯤 걸립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숨이 넘어갈 만한 시간이지요. 만약 그런 유형과 일을 한다면 일단 질문을 하고 속으로 7가지 세면서 기다리십시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들 네 유형이 노래방에 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형은 쉽게 눈에 띕니다. 일단 탄력을 받으면 마이크를 절대 놓지 않거든요. 보통 앙콜 없이 5곡은 뽑습니다. 돌고래형은 머리에 넥타이를 두르고 불 끄는 수화기까지 들고 뜁니다. 한마디로 오버하는 스타일입니다. 코알라형은 구석에 앉아 박수칠 준비를 합니다. 사슴형은 노래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노래를 못 고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돌고래형은 외모나 아이디어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슴형은 논리와 정확성을, 호랑이형은 성취와 추진력을, 코알라형은 팀워크와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칭찬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7. 영감, 전달하고 1일 1명에게 사업 전달하기. 조급해하지 말고 1830 법칙 실천하기. 전달하고의 목표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1명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빠서 그럴 수 없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사명과 회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사업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는 왜 존재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돈도 벌어야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소비자와 파트너를 확보하고 제품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소비자와 파트너를 확보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건 왜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어
그들을 역경에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미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학습하고 체험한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은 좋은 경험, 좋은 제품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려운 이웃을 역경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혹시 도리스의 문고리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국제 네트워크 판매협회의 전 무역협회장인 도리스는 사람을 만날 때 문고리를 들고 가서 항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은 당신을 성공으로 안내할 문고리입니다. 잡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상징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쭉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1년에 파트너 8명을 만드는 30% 법칙을 권합니다. 그걸 두고 저는 1830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사업을 전달하면 3개월에 60명에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30%입니다. 3개월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18명을 만나는 셈이지요.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30%입니다. 다시 말해 3개월에 5명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결국 3개월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2명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에 8명의 사업 파트너를 구축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분명 기쁨의 탄성을 올릴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지요. 너무 서둘지 말고 1년에 8명의 사업 파트너를 구축하는 겁니다. 1830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폰서 존중하기. 두 번째, 봉사하기. 세 번째, 휴식 취하기. 네 번째, 좋은 습관 갖기. 5번째, 자기 자신 믿기. 다음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 파트너와의 동거래. 두 번째, 소비자가 되어달라고 액을 하기.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처럼 하리라고 기대하기. 네 번째, 스폰서에게 고통 주기. 5번째, 쉽게 사업 포기하기. 읽다 보니 에필로그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합니다. 비록 거절로부터 사업을 시작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절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은 백만장자가 됩니다.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패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절이 두려워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꺼립니다. 그러나 거절에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 어떻게 거절이 없겠습니까? 그걸 아는 성공인은 거절을 즐깁니다.
왜냐고요? 사업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곰곰이